반갑습니다. 김영무의 장자미학 편력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자미학의 개념과 아울러 내가 장자미학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게 된 동기와 그 과정 등을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처음으로 우리 유튜브를 방문하게 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간단한 수인사 겸 김영무란 이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반세기 동안 나는 그야말로 미친 사람처럼 주로 무대 극본인 희곡을 집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간 작가 위의 명함을 들어 사용해 본 적도 있었지만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20여 년 이상 방송작가 노릇도 부지런히 했는데 그 작업 또한 내가 극작가이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작품들을 집필할 때마다 나는 그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인격을 리얼하게 되살려 보려고 해당 인물들과 관련된 미적 가치관이나 사상적 근원 등을 집요하게 추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참선 사상도 모르면서 선성을 그릴 수는 없는 일이고 성리학도 모르면서 성리학자를 제대로 묘사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어 나의 취향리학 안에 이른바 동양적 가치관들을 꽤나 집요하게 탐구하게 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2년에 공연된 다른 달이란 장막극을 집필하기 위해 1980년대 초반부터 줄기차게 노자, 장자 내지 그와 관련된 논문들을 탐독했는가 하면 2001년에 공연된 태계선생 상소문이라는 희곡을 집필하게 되면서 나는 또 본격적으로 태계 이황 선생의 생애는 물론 성리학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남 무안 군수의 청탁에 의해 2004년에 종이책으로 출간된 초이선사 장이술이라는 실록 장편소설 전 2권을 집필하기 위해 나는 불교의 선사상이며 차문화에 대한 탐구는 물론 한자 문학군에 내포되어 있는 시, 서, 화의 미학적 논리까지 철저하게 규명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굳이 곧대로 말을 하자면 이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초이스님 일대기를 집필하던 그 2, 3년 동안에는 속된 말로 머리에 쥐가 날 만큼 나는 많은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옥편을 곁에 두고 중국의 고전 명작 한시들을 모조리 정독해 보기도 했는가 하면 수목산수화의 원리를 탐구하느라 중국 미학사 내지 중국 예술정신 그리고 중국 사성의 근원 등을 수차례나 독파해가며 피를 말리듯 가전 애를 다 쓰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해남의 대흥사에 있는 일제암으로 그림을 배우려고 찾아온 소치 허진한 때 초이스님이 산수화를 지도하는 장면이 소설 속에 설정되어 있었는데 작가인 내가 산수화의 원리와 미학 등을 모르고선 감히 붓을 놀릴 재간이 없었습니다. 내 머리에 입력되었던 저간의 상식에 의하자면 동양의 산수화는 주로 먹으로 그린 풍경화에 불과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건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산수화는 풍경화가 아니라 철학화였던 겁니다. 현재 장자미학의 본질이란 나의 저서가 전자책으로 편집되어 출판사 성공래 가든에 업로드되어 있는데 그 책을 집필할 수 있게 된 자료들이 바로 그때 나의 뇌리에 입력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전자책이 이번 프로그램의 텍스트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1768년에 태어난 초이스님은 조선조 22대 정조왕 후기부터 한양의 톱클래스 유학자들 사이에서도 항상 그 이름이 거론되었던 걸출한 선성이었습니다. 그는 동다송과 다신전이라는 저서도 집필하여 한국 차문화의 중흥조로 자리매김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시, 서, 화, 삼절로 공인받은 예술인이 되기도 했고요. 심지어 작곡까지 했는가 하면
조경에도 일가견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전남 강진 해변에 유배 중이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과도 친교를 맺었고, 같은 나이로 조선 제1의 세가로 군림했던 추사 김정희와도 한평생 변치 정을 나눌 수가 있었던 석학이었습니다. 다른 한편 2006년에 내가 감히 반야심경으로 보는 불교 사상이란 단행본도 출간하게 되었답니다. 말하자면 내가 흔히들 최상위급 철학 사상이 되기도 한다는 그 난공불락의 영역에 있다는 공사상과 선사상 등도 아예 본격적으로 섭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우리 유튜브에서 전 20회에 걸쳐 반야심경 꿰뚫어 보기라는 프로그램으로 방송되기도 했었죠. 다시 말하자면 나는 한 사람의 학자적 입장에서 관련 학계에다 무슨 학술이나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모양새로 이 장자미학 편집기를 방송하려는 건 아니라는 사실부터 밝혀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나의 생리처럼 나는 그저 자유롭게 내가 탐구하고 터득하게 되었던 장자미학을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소박한 의미에서 되풀이하자면 지금의 이 편력기는 그간 내가 어렵게 이런저런 자료들을 섭렵하며 독학하는 과정에서 이따금 무릎을 치면서 발견했거나 전율까지 느끼며 깨우쳤던 논리들을 이참에 한번 방송해 보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장자미학이란 썸네일을 보고 아니 장자 사상이나 장자 철학이라면 몰라도 장자미학이라니 하는 식의 의구심을 자아낸 시청자도 없지 않을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는 우선 방송을 한두 번쯤 시청해 보면 좋을 것이란 말만 전해주고 싶군요. 장자미학이란 개념 파악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나 또한 그런 태도를 취했기에 하는 말씀입니다. 가령 예술이란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한 인간의 손길이 들어가야 하는 무엇이란 식의 인식부터 전제를 하고 보면 기원전 385년에 태어난 장자는 아예 줄기차게 반예술적 논리만을 전개한 사상가로 분류될 수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그는 일상적 아름다움과 추악함의 개념까지 철저하게 무너뜨렸는데, 바로 그러한 미학적 범주가 동양의 미학사에 끼친 공헌은 또 너무나 지대했으니 장자의 사상은 이따금 역설적 논리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 시와 음악을 공맹자의 유아미학이 낳은 예술 장르를 한다면 수묵산수화는 분명 노장자의 도가적 예술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산수화는 풍경화가 아니라 일종의 철학화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학자들의 말에 따르자면 산수화 내지 수묵화 등으로 대표되는 문인화는 분명 장자 사상의 꽃이라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장자미학의 문외한이 동양화를 감상할 줄 안다 하는 말을 한다면 그는 흡사 시각장애자가 소풍을 다녀왔다고 자랑을 하는 적이 되거나 청각장애자가 명곡을 감상했다며 거짓말을 하는 꼴이 되기도 한답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가치관의 부재로 요약될 수가 있는 모더니즘, 즉 현대정신이 이미지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구상력의 세계를 표현하는 데 불과한 한계성을 지니고 또 그러한 틀 속에 갇혀 있다고 규정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즉 후현대 정신은 아예 예술이라는 그릇에서 뛰쳐나옴으로써 예술이라는 경계선을 허물어버리고자 했으니 오히려 포스트 모더니즘과 장자의 사상이 일치한다고도 볼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거창하게 말하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와서야 동서양의 미학이 접점을 찾았다 하는 말도 가능하겠고요. 동양의 고전들을 홀대온 사람들한테는 동양의 고전, 그 중에서도 특히 노장자의 이런 도가 사상에서는
이른바 서구의 포스트 모더니즘조차 뒤따르지 못할 초현대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미리 밝혀 주었었다고나 할까요? 건년에 마치 유행가처럼 한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이른바 해체 철학도 실은 장자 사상 속에는 다 들어있었고, 베케트를 비롯한 이른바 서구의 반연극 작가들의 부조리 논리 또한 장자 철학 속에는 이미 다 들어있었습니다. 따라서 노자나 장자를 연구하면 바로 이 시대의 정신을 발견하는 작업이 되기도 하며, 그들의 사상 내지 미학이야말로 보편성이 보장된 불후의 가치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학자들이 서양의 학문적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이분법적 논리로 일관하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일변도의 잣대로 동양의 가치관을 논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뒤따른다는 사실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동양의 어술에서는 단지 살아있는 육체에만 흐르고 있다는 기운기의 통로인 정락과 그 기의 모임체가 되는 정렬의 조절과 보완 내지 자극 등이 건강회복과 질병치료의 지름길인데, 서양 이야기에서는 아직도 경락이나 정렬의 존재조차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게 엄연한 사실이 되기도 합니다. 서양적 관점에서 보자면 동양의 기운기는 일종의 흐로서 텅 빔이 되거나 아예 없음에 해당되는 무에 불과하기도 했습니다. 기운기의 영역이 에너지로 되어 있는데 기의 뜻이 에너지일 수만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서양의 사상 체계에서는 동양에서 흔히 말하는 기와 같은 개념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일인데, 경락과 정절은 주역의 역전에 나타나 있는 음양이기론의 그 뿌리가 다 있었습니다. 역경은 기원전 1122년부터 770년까지 이어진 중국의 서주 초기에 만들어졌고, 그 역경의 해설서라 볼 수 있는 역전은 기원전 770년부터 221년까지의 춘추 전국시대에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역전 중에 계사전에 나오는 기론이 주역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유구한 역사성을 지녔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개가 종합적이고 유기체적 사유구조로 이루어진 동양의 가치관들을 서양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논리를 전개할 무슨 확실한 방법이나 이론적인 체계 같은 것은 없단 말인가요? 불행히도 지금까지는 그러한 학문적 방법은 찾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경우 19세기 무렵부터 그동안 브레이크 없는 급행열차고 마구 달리듯 초스피드로 발전해온 과학 문명에 의해 소위 비극적인 인간 소외 현상과 더불어 극심한 가치관의 혼란이 일어나 절망과 허무주의 등이 일반 사회 문제로서 뿐만 아니라 심각한 철학적 화두로 대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른바 반향 감각을 상실로 정의될 수 있는 서양의 모더니즘이 바로 그러한 시대 정신에서 출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서양의 현대 철학자들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격으로 그동안은 신비롭다는 말 한마디로 밀쳐놓았던 동양적 가치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미래의 어떤 비전을 찾아보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도가 및 유가사상 등이 서양에서도 본격적으로 탐구되기 시작했고, 이제 서양인들은 불교를 통해서도 소위 실존적 인간의 구원 문제에 대한 해답 등을 찾아보려 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삶의 철학자로 분류되었고 흔히 염세주의자로 알려진 독일의 쇼펜하우어는 인도의 고대 철학 내지 종교 등에 의해서 삶의 의지 그 자체를 부정하는 열반 속에서 완전한 해탈을 기대하며 인도 성자들의 깨달음이야말로 삶이란 고뇌의 최종적 극복이라는 주장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기에 독일에서 태어난 천재적인 철학자 니체 또한 허무주의에 늪에 빠져 신은 죽었다 하고 외치면서 자라투스타라라는 이름의 초인적 사상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그의 말은 한마디로 서양 문명에 대한 조정의 울림과도 같았습니다. 원래 귀신 신자 신이란 개념 속에는 영생이 포함되었기에 논리상 죽음이 가능한 신이란 처음부터 존재할 수도 없는 일이니, 그가 명명한 신이란 결국 복합적이며 은유적인 서구적 가치관의 종말론이라는 개념에 불과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가 말한 죽은 신이라는 개념 속에는 그때까지 전래된 서양의 온갖 전통적인 사상과 가치관을 뭉뚱그렸다고 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허무의식 속에는 서양의 전통적 가치관 속에서 인간이 진실로 믿고 의지할 만한 철학적 사상은 전혀 없다는 뜻이 내포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묘사해낸 초인 자라투스트라는 내용상 별 관련은 없다 손치더라도 불을 숭배했던 페르시아의 고대 종교 조르아스타교의 종조 이름이었으니 그의 사상 또한 전적으로 동양적 사상에 경도되었던 셈이었죠. 그리고 스위스의 지리대학 등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정신분석학자로 인간의 집단적 무의식 세계를 연구하고 그 이론을 체계화시킨 칼 융 또한 우리가 주목해볼 학자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는 인류사 최초로 인간의 심층 심리학을 정립한 스승 프로이드와 함께 서양 문화사에 새로운 진로를 열어준 인물로 평가받았는데, 서양의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인간이 최종적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받은 것은 그들 두 학자의 정신분석학 내지 심층 심리학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이 나왔을 만큼 현대 인류 문화사를 향해 그들이 던진 학설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총체적인 정신활동이 오직 외부 지향적 의식만으로 인식되어 있었던 그 무렵에 그들은 무의식이란 거대한 빙산에 비할 때 의식이란 그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아울러 실제로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동력은 무의식에서 나온다는 실로 충격적이면서도 엄청난 이론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칼 융이라는 학자는 20여 년간 중국의 역정에 나오는 정제기법의 탐구에 몰두했음도 고백한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티베트의 대해탈경에 심리학적 해석도 가했을 만큼 불도 또한 깊이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그리하여 칼 융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마음의 통찰이란 자기 해탈을 의미한다. 심리학적 견지에서 볼 때 우리가 무의식의 과정에 중요성을 두면 둘수록 우리는 탐욕이나 분열된 상극의 세계 등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통일성과 무규정성과 무시간성 등으로 특징 지어지는 무의식의 상태에 더욱 접근할 수가 있다. 그는 지난 세기 동안 서양인들의 눈에는 한갓 웃음거리로 보이기만 했던 동양인들의 명상수행 방법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선정산매경에 든 마음, 즉 일심을 다름 아닌 무의식 세계로 본다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의식 세계로부터 물러나기 때문에 합일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심리학적으로 보아 타당한 것이다. 무의식의 성층권이란 그 어떠한 내우도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분화되지가 않아서 그 어떠한 긴장과 갈등도 야기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었고 1, 2차 세계대전이란 인류사적 대재앙을 겪고 난 이후에 서양 합리주의자들은 그제서야 저희가 믿고 따를 만한 가치관을 깡그리 상실하고 전통적인 서양의 가치관과 단순한 거정 내지 단호한 거정 내지 단절만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자본주의 가치관을 혐오하며 제1차 세계대전에 절망했던 유럽과 미국 등지의 반전주의자들로부터 시작된 허무주의 예술 운동의 일종이었던 다다이즘이나 초현실주의 등이 보여준 작품 세계가 바로 그러한 사상의 구체적인 반영이었습니다. 기존의 사회 통념이나 제도, 가치관 등을 절적으로 부정하며 인간성 회복과 자연의 회귀 등을 부르짖으며 완전한 자유를 추구했던 1960년대 미국의 청년 문화를 상징적으로 대변했던 히피족들의 사상 또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양의 사상기가 그렇듯 황폐화되면서부터 거기에 동양적 가치관들이 정착될 수 있는 입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세기 동안 동양의 학자들은 길을 쓰고 서양의 가치관을 배우기에 바빴는데 반대로 서양의 석학들은 동양적 사상에 심취한 꼴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후현대에 들어서면서 동서양의 사상들이 본격적으로 비교 검토되기 시작하면서 그 연구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니 동서 사상의 상호 이해 내지 만남이란 난제는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미학이란 대개 미적 사물에 대한 일반적 관념뿐만 아니라 미적 사물에 대한 우리들의 감별과 판단 또는 미적 사물을 창조한 행위에 있어서의 원인 따위를 규명하는 하나의 과학이라 정의되어 왔습니다. 또는 미학이란 아름다움의 본질을 분석하고 정의하는 철학의 한 분야라 규정할 수도 있겠는데 서양 미학을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창시한 인물로 알려진 바움가르테는 미학이란 감정을 통한 인식학이라는 말로 극히 간명하게 규정지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이 미학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예술이 곧 미학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는 일이었죠. 백과사전 브리테니크에는 예술을 광의로 정의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심미적 대상, 환경, 경험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기술과 상상력을 동원하고 발휘하는 인간의 활동과 그 성과라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고유 사상 체계 속에 미학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 왔을까요?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이란 저서를 펴낸 바 있는 중국의 장파 교수는 서양의 미학은 철학 이론과 예술 이론과 자연미 이론 등이 결합된 종합적인 학문임에 비해 중국 문화의 기본 개념은 결국 기운기와 음양과 흐질 등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중국의 미학이란 숨은 미학, 즉 장미라는 정의를 내리면서 딱히 미학적인 차원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깊이 있는 미학적 연구는 존재했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미학 또는 예술 정신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길도며 기운기 또는 하늘 등과 관련된 사상부터 분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예술이란 해당 민족이 살아온 역사적 경험이나 삶의 방식 등을 가장 축약적으로 표현하고 있기에 그런 결론이 나타난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현대 언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영향을 받은 미학자 모리스 바이츠는 예술이란 확실하게 정의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말을 하면서 예술이란 고작 서로 간의 애매한 가족 유사성을 칭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고 말했는데 어쩌면 애매하기 짝이 없는 그의 정의가 동양의 사상 체계와 근접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양의 철학 사상은
처음부터 그러한 모호함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은산철벽타파학이라는 제목을 걸고 실록 장편 소설 초유신사 장이순의 머릿글 말미에 다음과 같은 군소리를 더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작품은 처음부터 천박한 어적의 소유자나 표피적이고 감각적인 흥미거리를 찾고 있는 일반 독자들한테는 어필되기 어려울 것 같다 하는 판단 하에서 구성되었고 집필되었다. 그랬어요. 나는 미련스러운 곰처럼 살아온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또는 마라토나처럼 좌고 우면할 겨를도 찾을 사이 없이 그냥 무작정 달리기만 해온 사람 같았습니다. 이제 노인이 되어 주위를 살펴보니 여러모로 텅 빈 자리들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장자미학을 통해 만나게 된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을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순전히 나의 관점에서 바라본 중국의 고유 사상 체계와 그 특징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